날씨가 많이 춥죠? 어휴, 그래도 어디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층하고 여기 달라요. 몸이 이리 큰데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다가 왔어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 진도는 확인 설명하면 됩니까? 51페이지. 잘 모르시겠다. 자, 확인 설명 정리하겠습니다. 중개계약 안면 있습니까? 중개계약 보교 오늘 51페이지 아이가? 자, 전 시간에 중개계약을 배우셨어요. 중개계약은 중개 업무를 배우시려면 중개계약을 해야 한다. 손님이 부동산 와서 소장한테 아파트 내놓고 중개해달라고 그래 하면 소장은 내놓고 하십시오. 중개해드리겠다. 매수 임차인도 부동산 찾아와서 내가 어느 지역에 몇 평형대 얼마 가격선에서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한다. 또는 임차하고자 한다라고 의뢰하면 물건 찾아서 중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하고 소장 간의 계약을 뭐라 한다? 중개계약이란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안면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없다. 아니. 자, 중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는 일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한 내용 가지고 손님이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서 합의가 되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다시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한 기초가 자, 설명은 언제 누구에게 할 것인가? 어쨌든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기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대상으로 중개 업무를 배우시는 게 핵심인데, 중개 업무는 표현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런 표현. 시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란 말은 민법으로 표현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죠.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인데 계약 알선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그 말은 계약 알선이 끝나기 전이니까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 체결 전입니다. 계약 체결되기 전에 할 일이 확인 설명이고, 두 번째 시점은 중개가 완성된 때. 시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하고 중개가 완성된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란 말을 민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이 체결된 때. 이게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 설명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당연히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합니다. 누구에게만 하는가? 매도 매수인 쌍방에게 다 설명해야 할 것인가? 매도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등기부여를 해보니까 당신 집이 맞더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이 취득하고자 하는 일방에게만, 매수 임차인에게만 설명합니다. 설명할 때는 당연히 내가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확보한 물건을 먼저 조사 확인합니다. 뭘 통해 확인할 것인가? 각종 공적인 장부, 대장, 등기상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서 조사 확인한 자료를 제시하고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을 대장을 통해서, 등기부 통해서, 줄이면 각종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내외부 시설 상태 같은 것, 벽면 도배 상태 같은 것은 각종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매도 임대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내놓으신 물건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매도 임대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에서 자료를 제시하면 설명하면 될 것이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년 넘은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아파트를 30년 된 아파트를 내놓을 때 비용을 좀 들여서 1,000만, 2,000만 원 들여서 내부 수리를 딱 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고 30년 넘은 아파트인데 하나도 수리하지 않고 내놓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부동산에 보시면 노후화된 아파트인데 수리된 아파트를 내놓은 분은 소장한테 전화를 해요. 안 바쁘면 집에 왔다 가라고 이렇게 해요. 수리한 걸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구석구석 어떤 수도증이 보일러 같은 싹 다 바꿨다 그러고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상태에 관한 사항을 용역에 파악해 설명하면 되는데 30년 넘은 아파트인데 하나도 수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수리 안 된 상태에서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물건 내놓은 사람에게 내놓으신 물건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면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상태에 관한 사항도 예외 없이 설명을 해야 할 사항인데 잘 파악이 안 돼서 요구했는데 불응했다면 불응한 사실도 누구한테 설명해야 한다? 매수 임차인에 설명해야 한다. 이게 기본 그림이에요. 설명은 완성되기 전에 합니다. 누구 얘기만 합니다? 매수 임차인에게만 하는 것이다. 자,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매수임차처럼 권리를 취득하고자는 의뢰인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법조문대로 시험에 나오면 일단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 나오면 앞에 확인할 것이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설명을 해야 한다 다음에 누가 의무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입니다. 설명을 언제 한다고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확인한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한다고요? 매수임차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 활동을 할 때 발급받은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처럼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이게 법조문이 쉬워 보이도 함정 체크를 안 하시면 틀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OX 한번 해보시라고.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OX. 틀렸다. 네. 설명해야 한다 할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수는 있다 없다? 중개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법조문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 들어야지 소속이 의무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확인하여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OX. 틀렸습니다. 그죠?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매수 임차인에게. 거래 당사자 하면 누굴 말해요? 매매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매도 매수인 쌍방 개념이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틀렸다. 마지막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OX. 틀렸다. 설명하고 제시해야지 하거나 또는 개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함정을 봐요. 올해 시험도 이렇게 하고 해야 한다는 표현에 하거나 해야 한다 해서 틀린지 뭐 꼼꼼하게. 굉장히 심오한 과목이에요. 과목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민법처럼 공부하시면 답이 안 보이는 게 이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씩 이제 보충하게 되면 전세 사기업이 많다.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것이 주택임대차 중개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함정이 임대차 계약이면 다 추가로 설명한 게 아니고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는 좀 이따 보시면 공통으로 설명사항이 있는데 이외에 추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간, 확정일자 적어주는 기간, 뭐 대표적으로 동주민센터겠죠. 찾아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단 말은 다 가구주택이나 또는 원룸 같은 데는 여러 세대가 구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어가 살게 되는 그 주택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가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 언제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임차하게 되는 내가 후순위 권리자이기 때문에 혹시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대항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부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사항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세증수법, 지방세증수법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지방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항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통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이 쭉 있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 최근에 사기가 많기 때문에 개업 공유사 추가로 설명할 것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거 하고 국세,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도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설명해야 된다. 중개 보존 고지의 의무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전체 중개 사고 발생률의 61% 이상이 중개 보존의 사고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보존은 앞에서 용어 정의할 때 배우셨겠지만 공인중개사 아닌 무자격자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하는 자이지 중개물을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중개 보존은 현장 안내는 할 수 있다 없다? 현장 안내할 때 내가 누구라고? 중개 보존인 사실을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도 이제 올해부터 제재가 나올 거면 보존이 미리 현장 안내할 때 의뢰인에게 보존인 사실을 고시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니까 고시하지 않으면 보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소장도 500만 원 이렇게 제재를 올 물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사항은 기본적으로 물건 관계없이 공통으로 설명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통으로 설명할 사항 이외에 방금 전에 추가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열람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사항하고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합니다. 물건 관계없이 공통으로 설명할 사항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는 소속이 책임이 있다 할 때는 이 확인 설명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무를 나가시게 되면 손님이 막 감 지르고 손해봤다고 막 할 때 여기 있는 내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는 앞에서 나왔던 두 가지만 정확하게 법대로 설명했다면 기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여기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요.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이렇게 암기해요. 이게 암기사항이에요. 그럼 이 6가지 안에 여기 지금 숫자를 보면 10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확인 설명사항 안에 6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6과목이. 항상 공부하실 때는 공부량을 줄이시려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시는 지금 과목 6과목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 공부인데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뭐 하려고요? 등록한 소장이 되거나 기업 공인중개사 가게에 소속돼서 중개 업무에 필요한 6과목을 배우신다. 그러면 여기 6과목인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표시사항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공시법이라는 과목에서 표시사항이랍니다. 표시하게 되면 종류, 소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를 표시사항이래요. 그러면 이걸 설명할 때 먼저 조사 확인해야 되겠죠? 표시사항은 뭘 기준으로 확인하는가? 나중에 배우시면 원장님이 수업하시는 과목 공시법 중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옛날에 지적법이라고 해서 지적법. 토지 표시는 토지는 토지 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등기부에도 표제부 표시란이 있다 없다? 등기부에도 표제부가 있나 없나요? 등기부를 아직 안 배우셨다? 어쨌든 표시사항은 대장하고 등기부가 다르면 뭐가 기준인가? 대장 기준이니까 공시법이 필요한 것이 1번이다. 1번. 두 번째, 도로, 대중교통, 학교, 시장 나오면 입지 조건을 말하고 이건 현장 답사 가야 되겠죠? 몇 번 버스가 지나가는지, 도로와 몇 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 다음에 여기 상태 3가지. 방금의 상태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나 없겠나요? 현재 상태는 대장에 올라갈 수 있나 없나요? 수도, 전기, 가스, 시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대장을 통해서 각종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 상태의 권한성이 3가지인데 이것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상태는 집주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오면 뭐에 관한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인이 자료 제시하면 다시 제시하고 설명하면 되고, 불응해도 불응했던 사실을 누구한테?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나중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적어야 한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처럼 권리관계는 당연히 등기부 기준. 그 다음 밑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유정훈 선생님이 강의하신 공법이직은 나중에 실무 가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하게 되는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고 어떤 행위전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금 공시법이 나왔고 민법이 나왔고 공법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래 예정 금액. 자, 우리 과목의 두 번째 특징이 금액을 표현할 때 예정자가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예정자가 빠지고 거래 금액이 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다. 는 말은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단 말이니까 금액이 어떤 금액? 예정자가 들어가야 되고,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쓰겠죠? 거래 계약서에는 합의가 되었다. 이제 예정자가 빠지고 거래 금액. 이것도 우리 시험이에요. 당연히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한 선행 작업이 확인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이 아파트는 5억에 내놨습니다. 주인이 5억에 합의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개하는 궁극적 우리 목적은 예정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얼마 받습니다라고 뭘 미리 설명해 주라고? 보수고지.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는 설명을 듣고 있는 매수인이 설명을 듣고 있겠죠? 제가 설명드린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몇 프로,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지방기획세 몇 프로라고 설명을 듣고 있는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럼 여기는 세법이고, 거래 예정 금액은 굳이 이야기하게 되면 학개론. 나중에 학개론 시간에 감정평가 배우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해서 배웁니다. 간혹 이런 물건 나올 수 있겠죠. 부모님이 사실은 단독주택이 30년도 사셨는데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다. 부모님 들어가시고 상속받은 상속인이 팔려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 나왔는데 우리가 가격 산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근 지역의 인근에 유사 특징을 가진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다. 이 거래를 보니까 얼마에 거래됐다를 유추해서 설명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 인근의 유사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보고 하는 것. 그래서 예정 금액은 굳이 과목으로 이야기하면 학개론입니다. 학개론. 세법, 공인인증서법에서 6과목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걸 반드시 먼저 암기를 하셔야 돼. 나중에. 이게 암기가 되셔야만, 그럼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사항이 법에서 정해져 있다면 확인 설명한 내용은 어디에 적어주는가?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할 때 가격 이름이 뭐? 예정 금액이면
확인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주는 확인 설명서에도 가격 이름 예정제. 그러니까 나중에 거래 계약서인 매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만 예정자가 빠지고 거래 금액이고. 자, 설명사항이 암기사항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하실 내용을 나중에 다시 강조해 드리고, 자, 방금 전에 상태에 관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상태는 수도, 전기, 가스처럼 시설물 상태하고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인 상태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없고, 현장 나가도 수도, 전기, 가스, 시설물 상태는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상태에 관한 사항이 잘 파악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태에 관한 사항만 누구 찾아가세요? 내놓으신 물건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당연히 물건 내놓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방금 전에 보셨듯이 요구할 수 있는 상태는 세 가지가 있다. 수도, 전기, 가스처럼 시설물 상태,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세 가지.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인의 반응이 두 개지겠죠. 30년은 아파트인데 수리해서 내놓으면 상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30년 넘은 아파트인데 하나도 수리 안 하고 내놓으면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불응하게 되면 어쨌든 상태에 관한 사항은 예미 없이 설명을 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요구한 결과 불응했다 나오면 불응한 사실도 누구한테는 설명해 주라고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해서 계약을 이뤄준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투자 목적인 매수인한테 상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집주인이 대답 없습니다 라고 하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30년 넘은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의뢰했는데 실거주 목적인 사람에게 상태에 대해서 집주인이 대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매수인 차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수인 같으면 그 물건은 제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물건 중개해달라는 것이고, 투자 목적이면 상태는 제가 대충 아니까 가격만 잘 맞춰주시면 제가 계약하겠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응한 사실을 설명했는데 거절하게 되면 중개가 다른 물건 넘어가야 되고, 가격만 잘 맞춰주시면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듣고 열심히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쨌든 불응한 사실도 설명은 해야 하고,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디에 적어줘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것도 표현해 보세요. 설명하고 기재해야지. 이것도 기출문 다수가 설명 의문이 있으나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하고 해야 한다. 표현을 꼭 기재해야 돼. 나중에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지만, 상태에 관한 사항 세 가지만 파악이 안 되면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다음에 나올 단어가 불응 나오면 지문이 두 개요.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소유자 확인은 소유권은 뭘 통해서 확인하겠나요? 등기부가 기준이겠죠. 등기법 배우시면 등기부는 공신력이 있다.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서류만 제대로 갖춰가면 등기관은 실제로 매매 계약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등기 서류 보고 등기해줘요. 등기부상 권리자 믿고 계약한 사람은 100%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물건 내놓고 간 매도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A이면 내놓고 간 사람이 A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면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은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공시가 되지만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는 것은 100% 보호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사항도 요구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태에 관한 사항을 잘 파악할 수도 있다 없다. 그 아파트 입주 때부터 부동산 한 사람이면 늘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파악이 안 돼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가 나오면 잘 파악이 안 되면 잘 모르겠으면 그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시험은 이건 잘 안 나오고 여기 시험은 잘 나와요. 왜냐하면 불응 나오면 결과가 설명하고 기재할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시험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쓴다는 말은 둘이 합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거래계약서하고 중개계약서하고는 구분되시고 중개계약서는 언제 쓰는 겁니까? 손님이 부동산에 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드리겠습니다. 승낙하게 되면 그때 부동산 찾은 손님인 의뢰인하고 소장 간의 계약을 뭐라 한다? 중개계약. 이건 중개해달라고 첫 단계 일을 맡기는 계약이 중개계약이고 중개계약이 이루어져서 쓰는 계약서가 중개계약서예요. 계약이 체결되면 쓰는 계약서가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부동산 거래 아니에요? 거래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거래 계약서라고. 중개 계약서와 거래 계약서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목은 나중에 8월달 가도 질문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다고 중개 계약하고 거래 계약하고 왜 다릅니까? 이렇게요. 공부를 우리 과목 특성에 맞게 공부를 안 하셔서 그래요. 중개 계약하고 거래 계약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죠? 손님이 부동산 와서 소장하고 체결하는 게 중개 계약이고 거래 계약은 손님 간의 계약이 거래 계약입니다. 그럼 여기 거래 계약서 씁니다. 확인 설명서 씁니다 하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에서 둘이 합의가 되었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쓰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란 말은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매수인에게만 계약서 주면 됩니까? 두 사람 다. 이때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상으로 앉혀놓고 합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서고 도장도 받아야 되겠죠? 그 거래 당사자에게 요 표현 거래 당사자에게 나오면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 표현이 거래 당사자에게 뭐 친절하면 쌍방에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렇게 줘주기도 하지만 법대로 표현하면 거래 당사자에게 이렇게만 던져요. 거래 당사자 나오면 두 사람이구나 아셔야 돼. 그러면 두 사람을 대상으로 마무리할 작업이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서 쓰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방금 전에 확인 설명한 내용을 적어주는 서식이 확인 설명서이고 방금 전에 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불응한 사실도 누구한테 설명해야 하고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한 내용은 다 되졌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 과정에서 추후에 계약 체결 이후에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계약서 쓸 당시에는 고의과 실이 밝히지 않아서 손해 발생을 몰랐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확인 설명서 내용하고 실제 물건 들어가서 입주해 보니까 상태가 영 엉망이더라. 그러면 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대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 대비해서 뭘 해놨다고? 보정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손님에게 설명하고 교부해야 한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면 마무리 작업이 세 가지입니다. 거래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오는 사항을 설명하고 교부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하고 교부하고 보존해야 할 것인가? 누가요? 당연히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입니다. 여기도 보존해야 한다 또는 교부해야 한다,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에게만 의무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의무이지 누가 들으면 안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는 있다 없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속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장이 해야 할 일인데 소장이 바쁘면 대신 할 수 있지. 해야 한다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당연히 발급하고 보존해야 한다 나오면 시점이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한 앞에 내용을 어디에 적어준다고요? 확인 설명서에 적어서 누구한테 교부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발급하고 원본 서본 전자문서를 몇 년간? 3년 동안 확인 설명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인데 보존해야 한다. 뒤에 다만이 붙어 있다는 말은 앞에는 뭐라고 읽으시고 원칙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로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원칙이고 다만 뒤에는 예외를 읽으시면 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확인 설명사항이 개업공용회사가 인터넷 들어가서 국가공인전자문서센터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가입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확인 설명사항이 다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중개사무소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보존해야 한다면 안 되고 보관된 경우에는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 확인 설명서 발급하고 보존해야 한다면 누가? 개업공인회사가 언제? 저 왜 해놨네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원칙.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었습니다 하면 그때는 별도로 보존 의무가 없다. 별 재미가 없어요. 예? 계약서는 왜 씁니까?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민법 배우시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 구두로 물건 특정하고 매매대금 특정하고 계약금, 정도금, 잔금 얼마 언제 주기로 한다. 구두로 합의만 해도 계약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사람이 딴소리 할 수 있다 없다. 5억 원에 구두로 합의했는데 매수인이 좀 나쁜 놈이면 내가 언제 당신하고 5억 원에 합의했습니까? 4억 7천에 합의했다 이렇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 없다. 분쟁이 발생되면 소송 들어가겠죠. 분쟁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로 남기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럼 계약서에 도장 찍죠.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죠. 서명 날인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분쟁이 발생된다는 말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매도 매수인이 A, B 두 사람이 직접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둘이 계약서 쓰고 둘이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죠. 그럼 니하고 분쟁이 있으면 네가 책임지든지 내가 책임지자는 겁니다. 앞으로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둘 목적인 것이 서명 날인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시험 문제는 서명 날인을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물어요. 서명도하고 날인도 해야 하는 서명 및 날인인가 아니면 서명 또는 날인인가 이렇게. 다 암기를 나중에 하지 마시고 서명도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서명 및 날인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에요. 다수 보시면 서명 또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오니까 어쨌든 서명 및 날인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두 가지다 보시면 되고 서명 및 날인은 왜 한다고요?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발생된 손해이면 다 누가 책임지고? 개업공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무조건 개업공인에서는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법인이면 대표자가 여기 시험은 이게 나오겠죠. 법인은 분사무소 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분사무소에서 누가? 책임져 나와야지. 여기는 대표자면 안 되겠죠.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업공인회사가 아니고 대표자가 아니고 책임자가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물을 수행할 수도 있다 없다? 소속이 확인 설명할 수 있나 없나요? 소속이 중개한 경우 소속이 확인 설명한 내용이 잘못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추후에 소속이 설명한 것이 잘못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누구도 책임져야 돼요? 소속도 책임져야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직접 하든지 소속이 하든지 무조건 앞에서 배우신 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를 보니까 소속이 중개인이 했으면 이심 잘 나오는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책임을 야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갑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할 수도 있다. 공동 중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책임은 둘 다 져야 되겠죠. 공동 중개를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면 공동 중개에 관여한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서명 및 날인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목적이다. 그러면 소속이 일을 하든지 개업공인에서 본인이 직접 하든지 누구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고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고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중개 행위를 한 소속이 있다 뜨면 뒤에 나올 지문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공동중개 뜨면 뒤에 공동중개에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또는 하면 안 된다. 여기 가장 키워드입니다. 위반시 제재는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너무 잘 틀리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보존한다. 누구의 의무입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발급하고 교부하고 보존해야지 소속에게 발급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인가 아닌가 할 때 다수가 출제되는 것이 이걸 내고 자격정지 사유인가 아닌가를 물어요. 소속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없어요. 뭐인 때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보존은 누구의 의무다? 개업공인사가 자기 중개사무소에 보존해야지 소속이 보존할 의무는 없다. 교부 보존 때문에 누구한테는 제재는 없다? 소속은 제재가 없다. 나머지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자, 관련 판례가 있는데 지금 판례까지는 뭐 깊숙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개만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는 등기부 통해서 확인하고 설명이 되죠.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는 권리자도 설명할 것인가? 권리관계는 등기부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럼 설명을 할 때 뭘 제시하고 설명해요? 등기부 통해서 조사 확인했다면 손님에게 뭘 제시하라고? 등기부 제시하고 설명하라고요. 설명할 때 등기부, 권리관계는 등기부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뭘 제시하고요? 등기부 본 그대로 보십시오.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그러면 권리관계에 설명할 때 권리자는 설명사항에 포함될 것인가? 포함되지 않을 것인가? 등기부 보십시오. 아파트 매매 계약 중개하는데 등기부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갑구 보시면 지금 설명드리는 아파트 소유자 누구입니다. 설명해야 하네요. 을구 보시면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건저당권자가 무슨 은행 어디 지점입니다. 라고 설명해야 하네요. 그게 권리자죠.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는 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권리관계는 뭘 기준으로 확인하고? 등기부 통해서 확인하고 그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를 앞에서 배우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뭐하고 대조해 보라고요? 주민등록증처럼 신분증명서를 대조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설명해야 하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는 권리자도 설명해야 합니다. 뭐하고 뭐를 대조해서 부동산 등기부하고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 자, 무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겠는가?
방금이랑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할 때 개업 공인중개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확인하여 매수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끝이죠. 뒤에 다만해서 예외 조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중개 계약했다면 확인 설명은 돈을 받고 하든지 돈을 받지 않고 소정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한다고 무상으로 중개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확인 설명 의무가 없어지는가? 무상으로 중개해서 손해가 발생되어도 배상 책임이 없겠는가? 판례는 공인중개사 법을 보니까 확인 설명 의무는 예외 규정이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지도 예외 규정이 없으니까 보수를 받고 하든지 보수를 받지 않고 하든지 두 가지 의무, 확인 설명 의무나 위반한 경우에 배상 의무는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니까 무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무상으로 중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문제가 나중에 있는가? 부동산 정을 따면 부동산 할 거죠? 밑에 동생이 있어요? 결혼 안 한? 했고 안 한 동생은 없고 복인이는 동생이 있나? 네가 만약에 부동산 하고 있다 지금 어? 동생이 결혼하려고 남동생이 이제 제수이 데리고 가지고 결혼하겠다 하고 아파트 구해달라 할 거 아니야. 네가 부동산 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구해줬어. 이제 구해줘가지고 제수이하고 물건 보여주고 만족했어. 계약하고 보니까 돈 보수 받겠나 안 받겠나? 야, 그거 가지고 너가 뭐 전자제품하게 사라고 안 받아서 보수가 200만 원인데 사계절 다 지나기 전에 이제 봄비가 내리고 비가 좀 오다 보니까 아파트에 누수가 심해. 그러면 너 남동생은 니한테 뭐라 못할 거 아니야. 형이니까. 제주시가 전화와. 아주버님 잘 계시냐 이 소리는 안 하고 아니 물이 줄줄 새네요. 아주버님 이렇게 하면서 손해배상하라고 이렇게 넘어와.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아까지 그대로 법대로 설명을 해야 되고 손해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나중에 동생 결혼할 때 네가 부동산 하고 있으면 일단 보수는 받아놔. 받아놓고 4개월 지나고 하자 없으면 그때 돌려줘. 판례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건저당이 설정되었다 나오면 밑부 내용이니까 건저당이 설정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반드시 공시할 내용이 이겁니다. 나중에 밑부 비워주고 채권 최고액을 등기부에 반드시 공시하니까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이렇게 비웁니다.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빌려섰다가 갚았다가 잊어붙었다가 이렇게 결산기 도래해서 변제하는 것이 건저당이에요. 저당권은 1억을 딱 빌려서는 게 저당권이 보통 저당권. 건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정해놓고 결산기 도래해서 변제하는 것. 그럼 이 시점에서 확인 설명하게 되었다. 그럼 등기부에는 뭘 공시한다고요? 등기부에 있는 괜히 이야기한 것 같다 지금.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등기부에는 반드시 공시할 내용이 채권 최고액입니다. 보통 뭐 120%, 130% 잡아서 하죠. 그럼 이 시점에서 등기부를 봤는데 뭐는 나와 있는데 채권 최고액은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야 되지만 이 시점에서 현재 실제 빌려 쓰고 있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등기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정강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민법이나 등기법 시험 배우시면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건저당이 설정된 후에도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없다? 후순위 권리자 들어올 수가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등기부에 반드시 공시되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 의무가 없다. 다시 민법 배우시고 넘어갑시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